네,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배경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환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제가 좀 힘을 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이 강연 제목이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가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또 키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 경기도 안양에 있는 그 평촌에 있는 배경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립이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균질한 그 학원가를 낀 균질한 학생들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가르치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한 교육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4주간의 강연들,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은,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해서 4주간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첫 시간이어서 그리고 또 온라인 강좌여서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합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도 처음부터 바로 피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분위기도 보고 또 학부모님들 또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피치를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첫 강의여서 좀 우리가 레포도 좀 쌓고 또 실제적으로 아버님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도 또 제가 또 접수하고 수집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좀 편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인데 우리가 이 교육 과정 하면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교육과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 되게 많이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교학점제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하면 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어머님들 채팅방에다가 한번 의견을 좀 남겨봐 주시겠어요? 교육과정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 너무 자주 바뀐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육 현장에 사실 좀 혼란이 자연스럽게 수반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어, 그리고 교과서 바뀌고 교육 방향이 바뀌고 대입제도 이렇게 다 바뀌죠, 세트로. 그랬을 때 이 전체, 사회 전체가 그 교육 과정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 틈 사이를 또 파고들어서 사교육이 또 자기의 또 영역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 네, 맞습니다. 어, 제대로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없다. 또 홍보가 충분히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말씀을 하시네요. 어, 네. 제가 지금 교육부 담당자는 아니어서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 학교 현장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과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면 선생님들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또 교과서를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고교 학점제가 사실 2015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고교 학점제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동반됐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불안하고 또 선생님들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 사회가 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받아들일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그런 형편이 된다면, 이제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처럼 교육과정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사실 좀 학부모로서는 좀 굉장히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또 좀 약간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과서비만 추가로 30만 원 내셨다는 또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저희가 지금 뭐 어머님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뭐 전문적인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의 개념부터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교육과정의 개념은 한번 제가 정독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 학습 내용, 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이다. 그러면 교육 과정은 결국 교육 계획으로 수렴이 되네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 과정은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육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과정은 하나의 큰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좀 헌법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되고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이제 시도광역교육청,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지역마다 또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습 목표로 삼아야 되고, 또 지역에 맞는 인재들을 또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 맞춤형으로 다시 한번 더 뭐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이 다시 학교로 내려와서 또 학교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학교가 놓여진 형편이나 상황,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학교 단위의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은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학교 단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교육 계획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국가 단위 교육 과정을 이야기하고 또 저희도 어쨌든 보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쭉 지금부터 1차부터 지금까지 쭉 이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PDF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른 나라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어떤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여유도 없고 어쨌든 국가에서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교수 요목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이제 임용 시험 때 이제 교육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머님들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버님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실 때 사실 보세요. 교육과정이 계속 한 6년, 5년, 뭐 7년, 뭐 요런 단위로 지금 요렇게 우리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그 연도를 계산해 보시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뭐 6차, 7차에 이렇게 걸쳐 있었구나. 아, 나는 5차, 6차에 걸쳐 있었구나. 이제 그런 어, 걸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채팅창에다가 한번 내가 겪었던 교육 과정은 몇 차였는지 한번 대략 여기다가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저는 5차, 6차, 7차까지였던 것 같네요. 저는 5, 6, 7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개나 걸쳐 있네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보시면, 네, 5차가 많으시죠? 네, 5차, 6차. 자, 맞습니다. 네, 4차도 있네요. 4차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시기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변천되어 왔고요. 우리는 몰랐죠. 몰랐지만 이렇게 변천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은 이제 왜 바꾸는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소련에서 이제 스푸트니크호를 이제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련에서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고 지금까지는 모든 미사일이나 뭐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하늘 위에서 공격을 하면 이제 어쨌든 지상에서 타겟팅을 해서 이걸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격파시킬 수가 있는데 이 인공위성이 기술이 발전이 되면 미사일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권에서 그냥 내려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미사일과 내가 그것을 부서뜨리려는 이 대공 방어 미사일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요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쇼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호가 1호, 2호, 3호가 소련에서 발사하면서 성공하면서 이 미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소련의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막 이제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냐?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냐? 이제 그것들을 따져보는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누가 그 덤탱이를 쓰게 되냐면 교육이 덤탱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의 이제 어떤 주된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의 사상, 이제 경험주의라는 그 교육 사조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경험주의는 이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해 나가면서 겪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생겨나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주의가 이제 퇴출이 되고 이제 브루너의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이제 교과 각 교과의 개념이 중요하고 지식의 구조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지식의 구조를 어릴 때는 조금 쉬운 용어와 쉬운 말로 이렇게 배워 나가다가 동일한 지식의 구조를 학년이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높은 수준의 용어들을 활용해서 더 깊이 배우는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나선형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교육 과정은 왜 개편이 되느냐?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양상들 때문에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그러면 왜 갑자기 개편이 됐느냐? 여기 아까 보시면 저희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전부 다 그 교육 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 그리고 감염병 대유행, 그리고 기후, 생태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서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요 교육과정이 개정이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됐냐면요.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어,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면 2022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2022년도 12월 12월 30일 날 12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변환, 인공지능 기술 발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왜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했던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챗GPT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챗GPT 대신에? 코딩 아닙니다. 이게 인공지능인데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쇼킹을 줬을까요? 네,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그 알파고의 쇼킹이 너무 컸죠. 어, 그래서 야,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을 바둑 영역에서만큼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영역들이 이제 하나, 둘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 챗GPT가 아니라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육과정이 2022년도에 12월 달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2022년도 11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때 챗GPT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는 합니다. 그 사실 알파고가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은 별로 크지 않잖아요. 맞죠?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삶에 막 도입을 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알파고는 아직까지 어떤 그 연구 단계의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챗GPT는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결제하면 우리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챗GPT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삶이 근 3년 동안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정도까지의 인사이트는 없었는데, 근데 발표할 때 하필 챗GPT가 나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조금만 한 1년만 늦었어도 훨씬 더 우리 교육 과정이 조금 더 인공지능이나 뭐 요런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염병 대유행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당시에 겪었던 가장 큰 감염병이 이제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런 어, 팬데믹이 다가왔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지금 또 엄청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또 생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인구 소멸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나라는 인구가 많고,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 과정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어, 그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맞죠?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게 한두 사람의 머리로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사회적 수기 과정을 거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한 뭐 그 관련된 단체들, 사람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논의를 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협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상호 존중, 또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더더욱 더 함양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더더욱 더 가르쳐야 된다. 학생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어머님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놀 때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려고 모였는데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뭐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아니면 다 같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같이 있는 거고 목소리만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함께 논다라든지. 그 사실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석치기를 하고 놀았거든요. 오징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비석치기 오징어를 하면서 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오징어를 아무리 나 혼자 잘해도 이게 친구들이 내 진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 분담을 하면서 또 우리 진영이 좀 위험하면 밖에 있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좀 막아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겼을 때의 승리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 친구 하나가 게임을 짤 때 결국에는 친구가 어떤 팀에도 속하지 못했을 때 이게 이제 지역마다 용어가 달라요. 어떤 지역은 이제 깨따리라고도 하고요, 뭐 깍두기라고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보통 깐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 한 명의 소외된 친구도 없이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져 가는 거죠. 특히 오늘날 학교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죠. 이게 사실 그 이제 학자가 블룸이라는 학자가 완전 학습을 주창했거든요. 그 완전 학습을 주창했는데 그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뭐냐면 학생들 이제 한 반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선천적으로 좀 약간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5%라고 치고 그래서 한 반의 95%의 학생들이 교사가 설정한 그 학습 목표까지 한 90%의 학생들이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완전 학습이 우리가 일상의 보통의 교육 수업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1대1로 그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끔 맞춰서 학습을 하면, 교수를 하면,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면 그 학생이 결국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서는 그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한 반에 25명 이상은 있는데 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맞추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식 수업을 하고 상, 중, 하가 있다면 중에 초점을 맞춰서 상은 끌어내리고 하는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수업이 과연 얼마나 또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우리 아이에 맞는 좀 그런 학습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교사 한 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나온 맥락이 작년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AIDT죠. AI 디지털 교과서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면 교사가 그 툴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블룸이 이야기했던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이 교육과정 안에 에, 들어올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배경은 교육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과정이 국가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조금 이제 벗어났고요. 그런 권위주의 시대는 벗어났고 오히려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부터 사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거든요. 그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 과정을 가이드라인화해서 지역교육청에게도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도 자율권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구를 다 담은 것이 바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뭐냐? 제가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머님들, 혹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대한민국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슬로건이 뭘까요? 네 글자입니다. 어머님들, 네 글자. 뭘까요? 전인교육 자기주도 민주주의 아닙니다. 네, 어머님 맞습니다. 삼성 SM, 네, 어머님. 네. 삼성 SM 어머님,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자, 우리, 우리 교육과정의 교육 이념도 홍익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홍익인간, 요게 이제 그 총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용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사실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자체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인재들을 키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이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하던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채팅방으로. 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고민이에요. 네,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소통과 협업, 문제 해결을 잘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오,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성이 훌륭한 사람, 그리고 끈기, 꾸준함, 집중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감수성이 예리한 사람,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 자기 분야에 있어서 어떤 특출난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듯이 국가도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낼 때 맞아요. 운도 중요합니다. 정말 그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많이 이렇게 한 거를 많이 보면요. 좀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겸손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제가 그때, 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침 그만한 어떤 기반이 있었고, 또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잡았고, 그러다 보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겸손한 사람이 흔히 하는 어떤 레파토리죠. 이게 사실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부 다 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요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 있잖아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가장 그첫 번째 사회가 결국 학교잖아요. 학교는 다시 단위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대학교는 조금 더 사회와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결국 이 학교라는 단계, 그리고 이 사회에 진출해서 결국 성공적인 삶을 이제 그렇게 끌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에서의 성공,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성공,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공. 이 성공은 이렇게 연이어져서 지릿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 시기도 조금씩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성공하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죠. 그래서 공부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주도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제공을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어, 자기가 자기 주도적인 면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가정에서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경험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초등학교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중학교 때라도, 중학교부터 때라도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어,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당연히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정에서의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아이가 신발장 앞에서 자기가 신발을 꼭 신겠다고 막 낑낑거리면서 그 신발을 신었던 그 기억 나시죠? 엘리베이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늦었는데, 지금 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자, 엄마가 해줄게라고 하면 막 뿌리치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게 자기 주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그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그 민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 자기 주도성이 자기 주도적인 성공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친구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생으로 이제 자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릴 때 있었다면, 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신발뿐만 아니죠. 세수하고 옷 입는 거. 단추 아시죠? 단추. 끝까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근데도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그래도 막 혼자 막 하려고 하는 그 우리 아이의 모습들 기억나시죠? 밥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 막 혼자 떠서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여행을 가서도 엄마 아빠가 짜놓은
다 짜놓은 그런 여행 계획 안에 이 아이를 끌어들여서 그냥 그 여행 계획대로 밟아가는 것보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행지에 가서는 좀 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하게 허용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여행 계획을 짜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참여시켜서 뭐 첫날 계획은 너가 짜라. 둘째 날 계획은 너가 짜라. 아니면 각 날마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은 너가 짜라. 뭐 그런 식의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식의 훈련들이 아주 디테일하고도 정교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한 친구,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어떤 그런 경험들, 거기서 좌절감이 아니라 성공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학교에 오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지필평가까지 모의고사까지 다 합치면 200번이 넘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200가지의 그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결국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눌려버립니다. 왜냐면은 그 모든 200가지의 도움을 200유형의 그 평가를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주도성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초구에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셔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학원을 선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아이에게 쫙 깔아놓고 야, 넌 이 코스대로 밟아가면 돼. 라기보다는 어, 학생이 먼저 그 필요를 느껴야 되죠. 엄마,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사실 가장 좋은 교육은 결핍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학생이 직접 그걸 겪어봐야 되는데, 그 결핍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다 채워주잖아요. 스마트폰도 챙겨주고, 뭐 학원도 챙겨주고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결핍을 저는 좀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 결핍 속에서 누군가가 또 채워주고 그 속에서 감사가 생기고 또 그 채워짐으로 인한 유익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교사지만 학원가에 저도 이제 몸을 담아본 경험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너 그 학원 너가 정했니? 너 그 학원 너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니? 이 본질적인 질문부터 먼저 해결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너가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의견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강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결정한 거.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정한 것에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게 되거든요. 남이 결정해 준 거. 부모가 결정해 준 것은 반드시 그 핑계를 부모한테 댑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에 결국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것들은 그 소스는 계속 제공해 주시되 최종 결정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에 가서 만족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비하합니다. 비난하죠. 비판하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학교에 왔지? 생각해 보면 결국 뭐 부모님이 나에게 푸시를 했다. 그러면 모든 핑계를 부모한테 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키워내려는 인간상은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창의적인 사람은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창의력 많이 하잖아요. 창의력. 근데요, 그 창의적인 사람의 기본 능력은요,
폭넓은 기초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엉뚱하게 생각한다. 단순히 그냥 뚱딴지같이 상상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창의적인 발판은 기본 실력입니다. 기본 기초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어떤 발상과 또 그것으로 인한 도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창의적인 사람인 거죠. 요거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보면 과제를 주면 여기서 인제 창의적인 학생들이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인제 기록을 하게 되면 유독 무난히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사람이 인제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이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저 같은 경우도 인제 그런 좀 창의적인 수업을 좀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인제 교사지만 저도 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내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또 창의적으로 또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수업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을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교육 과정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어과 교육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 과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너희들이 교육부 장관이고 국어교사고 같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회의에 참여했는데 "너희들이 국어교사라면 학생들에게 국어의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겠니?"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국가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을 심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인제 제가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수업과 관련해서는 항상 성적 그리고 뭐 수행 평가 아니면 교과서 진도 뭐 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국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망은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인제 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또 학생들하고 하는 또 창의적인 수업 중에 하나가 그 박경리 작가의 토지를 1년 동안 모든 전권을 제가 다 읽는 수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성인들도 토지를 읽지 못하고 토지가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토지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하소설인 거 너무 잘 아는데 토지를 못 읽어 본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못 읽는 것을 학생들도 못 읽는다. 그게 인제 기존의 관념이라면 뭐 발상을 뒤집은 거죠. 학생이 왜 못 읽느냐? 학생들도 읽을 수 있다. 얼마든지 리딩을 하고 자극을 주고 어 끌어내면 학생들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그 토지라는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인문학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토지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제가 어 지금 하고 있고 또 과거에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수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공부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제들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 역시도 학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 뚱딴지 같은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초등학생 5 학년 우리 아들은
지금도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저희가 이제 주문한 그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온 그 식재료들이 왔어요. 우리 저희 아들이 항상 오면 바다박 나가서 뭘 꺼내냐면 드라이아이스를 꺼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실험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변기에 막 넣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찬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또 막 그것을 그릇에 담아보기도 하고 뭐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저마다의 다양한 어떤 도전들 그 속에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연기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도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밀폐를 시키면 그 안에 계속 남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아이들이 좀 뚱딴지 같은 거 한다고라고 했을 때 그냥 최대한 좀 용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납하고 해보라고 하고 어, 또뭐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면 좀 최대한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최대한 많이 시켰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차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썰을 좀 풀어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우리가 늘 교양 있는 사람, 기품 있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어른들도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어떤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드넓은 시선으로. 그리고 저 아이가 저랬을 때, 뭐 저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요. 또 교사들에게서도 또 사랑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어릴 때부터 한 어, 독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다양한 독서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독서,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눈으로 자기가 본인이 책을 책장을 넘기면서 눈으로 계속 이해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 책을 읽어주면서 청각적으로 자극시키고 또 시각적으로는 아이가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그 요즘에 또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펜 끝에 또 센서가 있어서 탁 찍으면 이제 이야기가 들려지는 어떤 그런 또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또 다양한 책을 또 오디오로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읽고 경험하는 어떤 그런 독서 환경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양 있는 사람들을 키워 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좀 이런 공동체적 가치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지만 학급 전체로 해당되는 학생 전체로 해당되는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했을 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죠? 라는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같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반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 방송반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동아리가 다 구성이 됐어요. 근데 학생 하나가 와서 자기가 이제 나 방송반 못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이야기를 해봤더니 결국엔 친구와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갈등을 사실 조정해 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 싸우고 나면 이 화해하는 법을 모릅니다. 화해를 경험을 못 해 봤어요. 싸우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학생과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입 닫고 지내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입 닫고 지내고 그리고 각자 자기 무리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뒤에서 막 뒷담화 험담을 하는 거죠.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냐? 선생님, 다음에 승급할 때는 학년 올라갈 때는 쟤랑 다른 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해결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학교 현장이 너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싸우고 조금만 이게 잘못되면 이제 바로 학폭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신고하고 이제 학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여쭙습니다. 이것은 이 교육은 학교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3주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학부모, 학생. 이게 이제 교육의 3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되게끔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지만 학교, 학, 가정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창의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좀 교양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아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로 갔을 때, 혹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결국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아이가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귀하게 보는 거죠.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학교에 가서 학교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날마다 신경 쓰셔야 된다. 날마다. 그리고 가르치셔야 된다. 그리고 보여주셔야 된다. 보여주셔야 된다.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셔야 되고 장례식장 막 데려가시고요. 요즘 장례식장 잘 안 데려가잖아요. 데려가시고요. 다른 사람이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또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하는가? 이제 역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역량이라는 말은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역량은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서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적으로 작동시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게 이제 역량인데요. 결국 역량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교과를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익히고 어떤 지식들을 배워가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 과정이 쭉 기술이 되었다면 2015 교육 과정부터는 이제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량이 본격화된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
그래서 이 역량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 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역량을 이제 제가 6가지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역량이 있고 이것은 국가 단위에서 제시한 역량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강론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 역량이 그러면 국어과에서는 전체 우리 교육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키울 거야. 그러면 국어과에서는 어떤 역량을 키울 거야? 하면 또 국어과 교육 과정을 보면 또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키우고자 하는 역량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수학에서는 이런 역량을 키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량이 쭉 하부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학생들이 이 역량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역량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 조금 더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배웠다. 내가 함수를 배웠으면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까지도 나아가는 게 이제 역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역량을 제시를 했느냐?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아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역량이 필요한 거죠.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역량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는 이제 원래 뭐 저희 학교에 이제 서울대를 간 친구들이 이제 있어요. 한 5명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가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학업적 성과를 사실상 최대한대로 낸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그 친구 볼 때마다 저 친구는 우리 학교 안 왔더라도 서울대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것, 과제를 하는 것, 수업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면 항상 올바른 자세, 항상 경청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항상 열심히 필기하고요. 자기 자료 열심히 잘 정리하고요. 또 자기 거 아낌없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도전을 받죠. 저희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넌 어떻게 수업 시간에 졸지를 않니? 저는 언제 자니? 하면 딱 자기가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 결국에는 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늘 집에서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저희 딸은 자기 관리가 좀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요. 물론 둘 다 어렸을 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지만 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저희도 엄청난 다양한 강의도 듣고 도구도 적용하고 막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플래너를 쓰는데 우리 딸내미는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잘 안 돼요. 엊그제도 이것 때문에 또 대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가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정말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관리 역량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또 자기 관리 영역이 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 딸은 자기 관리, 과제에 관련된 자기 관리는 너무 잘하는데요. 자기 물건에 관한 자기 관리는 너무 안 됩니다. 책상 위, 서랍,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또 책상 위, 서랍 정리는 완벽합니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관리가 어떤 역량이 전체적으로 있고 없고도 있지만 해당 요소마다 또 이게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이 속도가 빠르고 더디고 요런 부분들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런 자기 관리 역량을 키워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처리 역량이죠.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결국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예전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처리했다면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AI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 도구들을 우리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학생들의 AI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또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AI 도구를 다룰 수 있는 AI 리터러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AI를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그 AI가 그 성장판을 AI가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아이가 그 결과물을 그대로 학교에 갖다 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 AI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판독해낼 수 있는 능력, 심미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심미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장판을 절대 AI가 다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능력들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그리고 그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AI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들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AI를 자기주도 학습으로 활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오히려 AI를 가지고 자기가 사교육을 해결해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주신 그 필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 AI로 돌려버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 다 나오고요. 전년도 기출 문제들 학교에서 다 제공하거든요. 전년도 기출 문제들 받아가지고 그거 AI에 넣어서 유사한 문제들로 다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AI가 만들어줍니다. 정답 해설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보들, 내가 학교 수업 과정에서 정보들을, 어, 네. 그래서 정보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처리해낼 것인가.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AI를 사용해서 그 편리와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어도 좋은데 스마트폰도 그렇고 유해한 영상 게임 등에 대한 제한도 절실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2010 몇 년도죠? 2010 한 7년, 18년도에 제가 이제 학년부장을 할 때, 어, 그때 저희 학교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자율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율로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핸드폰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 안 받습니다. 학생들 아시잖아요. 저 안 받습니다. 그냥 뭐 얘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쓰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업조차도 핸드폰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1학년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거를 좀 핸드폰을 걷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한 절반 정도가 반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지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수고하고 하면 그 근원적 해결은 안 된다. 근데 사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관리가 됩니까? 어른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입생 수련회 때 제가 학생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설득을 하고 학생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동의서를 다 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 학생들의 핸드폰을 다 수거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왜냐면 조례 때 그걸 가방에다가 또 그 가방을 샀어요. 가방을 다 사가지고 가방에 다 끼워 넣고 종례 때 다시 가서 나눠주고. 요렇게 해서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부장을 순차적으로 3년을 했기 때문에 이 3년 사이에 이제 핸드폰을 싹 다 걷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쉬는 시간이 되면 전부 다 게임했어요. 전부 다 게임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드디어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폰을 늘 이렇게 학생들이 어른도 안 되는 걸 학생들한테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사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뭐 그 박탈감 뭐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못 다루는 어떤 그런 문제들보다 스마트폰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이런 AI,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래서 학생 아이들은 어, 심심하잖아요. 그 심심함 속에서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 책을 볼 수밖에 없고요. 심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적인 어떤 것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무조건 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해 가면서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이것이 이제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그리고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인 감성 역량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주로 예술과 관련된 거죠. 예술, 뭐 미술, 그리고 체육, 그리고 문학 같은 어떤 그런 예술, 음악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감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제의 삶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그런 감성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소통 역량.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요게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의사소통 역량이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의사소통 역량이 아니라 이제는 협력적으로 그런 의사소통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또 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공동의 선을 이뤄가는 어떤 그런 어,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 포용적 가치와 태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죠.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삶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K 푸드, K 컬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던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다른 나라에 퍼져감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누려가면서 그 영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것이고요. 전 세계의 것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우리가 체감하게 되니까요. 더 몸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좀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역량들도 키워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결국 글로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이어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년도 이제 강연을 좀 제가 봤어요. 전년도 강연을 제가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적용할 만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게 사실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고교 학점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아차했어요. 아차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2차, 3차, 4차 강의를 하면서 사이사이에 제가 얼마든지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채워 넣어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어머님들 뭐 궁금한 점이나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뭐 아니면은 다음에 요 부분은 조금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 지금 좀 한번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식 처리 능력이 다른 역량에 비해서 천천히 형성되는 경우는 엄마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 네, 어머님, 어,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이제 학습 발달 능력과 관련된 전문가는 제가 아니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의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 학교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속도가 좀 느리거나 요즘 뭐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결국에는 이제 1대1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학생의 학습 지금 진척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진단 평가나 형성 평가나 그것들을 학생들한테 해 봄으로써 더 디테일하게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야지만 그 학생의 역량이 사실 어쨌든 지금보다는 한층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수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예, 그런 능력을 끌어올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그 역할을 교사들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AI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학생들을 좀 만져줄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들을 지금 계속해서 구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어머님은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인정하는 가운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반복하고, 조금 더 그 단계의 어떤 그 위계를 조금 더 얕게 설정하셔서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렇게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AI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AI는 학교에서도 이제 도입 중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 AI 도구를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AI 도구들은 선생님들이 어쨌든 성인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도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거나 수업을 진행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면서 선생님들이 AI 도구,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AI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본격적인 필요성은 아직 없습니다.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에 AI를 꺼내서 뭐 이렇게 쓰고 지금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개별적인 학습을 할 때 AI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수업 중에 뭐 학교에서 AI를 쓰는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핫한 이슈가 AI 선원술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글쓰기를 하고 이제 글쓰기 한 그 결과물들을 이제 이 AI를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하고 또 AI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순차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자기주도적인 실천, 제가 그러면 어머님들 우리 다 모셨으니까요. 제가 딱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오늘 강연은 마치고, 남은 질문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기주도적인 실천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날마다, 그러니까 밤마다죠. 밤마다 다음 날 해야 할 목록들을 다 목록화시킵니다. 목록화시키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자기들이 했어야 할 것들이 목록화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다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목록화가 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가 날마다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의를 했고 그걸 다 리스트화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면 자기가 그걸 보는 거죠. 이 보드판도 있고 또 책상에 붙여놓고 저희는 플래너를 쓰는데 그럼 학생들 심심하면 보면 나 이거 안 했네? 이거 하고요. 심지어 하루에 줄넘기 100번 하는 것도 목록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거실에 우리는 있는데 갑자기 애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넘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줄넘기 하고 갔다 왔어.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목록화만 되어 있어도 그리고 밤마다 자기 전에 그걸 엄마 아빠가 다 체킹만 해줘도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상을 해주고 또 다음날 내가 할 것들 다 목록화를 해놓으면 이것만으로도 아이의 자기주도성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마다 숙제도 안 하고 과제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를 목록화하니까 엄청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요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거다. 그래서 요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